언니, 언니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뭔데? 공부도 언니만 시켜줬잖아. 아버지 돈까지 언니가 다 삼켰고.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영정 앞에서 고글 해? 이 악다구니를 쓴 사람이 바로 저예요. 아버지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문상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뿐인 친언니 상복 소매를 잡아뜯은 못난 동생이요. 빈소엔 향냄새가 자욱했습니다. 국화에 둘러싸인 아버지 영정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언니는 뺨 맞은 사람처럼 고개만 떨궜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내 변명 한마디가 없었지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올해 5월이었습니다. 무릎 수술한 언니 대신 이삿짐을 싸다가 장롱위에서 떨어진 상자에 발등을 찍혔어요.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종이 상자였어요. 뚜껑을 여니 제 국민학교 우등상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 밑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 깔린 누런 종이 한 장. 거기 적힌 몇 글자를 읽다가 저는 이삿짐 사이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45년을 미워한 언니의 장롱우에서 나온 그 종이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언니는 그날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모진 말을 죄다 듣고만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뿐인 친언니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은 66 동생입니다. 우리 언니는 올해 72이에요. 그 나이를 먹고도 여태 저를 애기라고 불러요. 저를 포대기로 업어 키운 사람이 우리 언니거든요. 그런 언니를 저는 반평생 등지고 미워하며 살았어요. 이 못난 이야기는 1969년 봄 언니 댕기머리가 잘리던 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은 딸만 둘인 산골 농가였어요. 보리밥에 물 말아 넘기고 등잔불 밑에서 잠드는 살림이었지요. 엄마 아버지가 논밭에 나가 사는 동안 저는 언니 등에서 컸어요. 6살 터울 언니 등판은 한겨울에도 뜨끈뜨끈했어요. 아궁이 불을 떼다 나온 등이라 매캐한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냄새만 맡으면 스르르 잠이 들었대요. 언니는 삶은 감자를 후후 불어서 껍질을 까 제 입에 먼저 넣어줬어요. 자기는 껍질에 붙은 부스러기나 긁어 먹으면서요. 언니는 국민학교만 마치고 집에 눌러앉았어요. 중학교 보낼 형편이 못됐거든요. 15 언니한테 자랑거리라곤 허리까지 내려오는 댕기머리 하나뿐이었어요. 찬빗으로 곱게 빗어 동백기름을 바르면 그 머리채가 까마귀 날개처럼 반질반질 윤이 났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지나가다 한 번씩 쓸어보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해 봄이었어요. 골목에서 박물장투 소리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머리카락 써요. 빈머리 삽니다. 엄마가 마루에 신문지를 깔았어요. 언니가 그 위에 등을 돌리고 앉았어요. 박물장수 가위가 서걱서걱 언니 목덜미를 지나갔어요. 허리까지 오던 머리채가 신문지 위로 툭 떨어졌어요. 하얗게 드러난 언니 목덜미가 그렇게 허전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박물장수는 머리채를 대저울에 달아보더니 꼬깃꼬깃한 지점 몇 장을 엄마 손에 쥐어줬어요. 9살이던 저는 마루기둥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언니 머리가 아까워서 우는 줄로만 알았지요. 그 돈이 어디로 갈 돈인지도 모르고요.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언니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마루에 섰어요. 아버지는 언니가 서울 가서 공부하고 온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일손 거들고 밤에는 야간학교 다니는 좋은 자리가 났다고요. 단발머리가 된 언니는 엄마가 호롱불 밑에서 사흘밤 바느질에 지은 검정 통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신장로에 첫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섰어요. 언니가 차에 오르다 말고 저를 돌아봤어요. 애기야, 공부 열심히 해라. 언니 못 가지. 버스가 사라진 신장로에 흙먼지만 뽀얗게 남았어요. 저는 그 말을 두고두고 곱씹었어요. 지 혼자 서울 가는 주제에 잘난 척한다 싶었지요. 어린 마음에 그 한마디가 어쩐지 얄미웠어요. 언니가 빠진 자리는 금방 표가 났어요. 언니가 지던 물지개가 제 어깨로 왔거든요. 9살 어깨에 물지개 자국이 시퍼렇게 앉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속구를 베고 우물길을 하루에도 12번씩 오갔어요.
겨울엔 우물가 살얼음에 미끄러져 길어온 물을 통째로 뒤집어 쓰기도 했어요. 갈라진 손등을 아궁이 불에 쬐면 쓰라려서 눈물이 핑 돌았지요. 서울 소식은 부모님 손을 거쳐서만 왔어요. 등잔불 밑에서 아버지가 언니 편지를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야간 학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단다. 선생님들이 다들 칭찬한단다. 아버지 입가에 웃음이 번질 때마다 저는 아궁이 앞에서 부직갱이로 애꿎은 제만 들쑤셨어요. 언니는 서울서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나는 여기서 지게 앞에 서 있구나. 그 생각이 어린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명절이 와도 언니는 안 내려왔어요.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편지 한 장이 전부였지요. 그렇게 설을 2번 넘겼어요. 세 번째 설을 앞둔 겨울에 언니가 내려온다는 기별이 왔어요. 저는 하던 설거지도 팽개치고 동구박 신장로까지 내달렸습니다. 언 길가에 서서 볼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언니를 기다렸지요. 저 멀리서 완행버스가 덜컹덜컹 나타났어요. 차장이 문짝을 탁탁 치며 오라이 소리를 질렀어요. 제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뛰었지요. 버스에서 내린 언니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3년 만에 보는 언니는 딴 사람 같았어요. 볼살이 쏙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졌어요. 한창 무르를 18 얼굴이 바람든 무처럼 푸석했어요. 그래도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애기야 하면서 2팔을 벌렸어요. 달려가 안기는데 코트 위로 어깨뼈가 만져졌어요. 제 볼에 닿은 언니 뺨이 얼음장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언니 손을 잡아 끌었어요. 손바닥이 나무 껍질처럼 꺼끌꺼끌했어요. 언니는 제 손을 슬그머니 빼더니 2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엄마가 언니를 붙들고 눈물 바람을 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밥은 먹고 다니느냐고요. 언니는 웃기만 하고는 코트도 벗기 전에 부엌부터 들어갔어요. 앉아서 대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가 보따리를 풀었어요. 부모님 내복이 한 번씩 나오고 제 몫으로는 공책 5권에 연필 1다스가 나왔어요. 지금만 생각하니 그 보따리에 언니 몫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저는 언니 옆에 딱 붙어서 서울 얘기를 졸랐어요. 야간 학교는 교복을 입느냐, 남대문은 그렇게 크냐, 한강은 얼지 않느냐. 언니는 그냥 뭐 하면서 자꾸 말끝을 흐렸어요. 그러다 아궁이불이 죽는다며 부직갱이를 잡았어요. 3년 만에 만난 동생보다 불구멍이 더 급한 사람 같았어요. 설음식 설거지를 언니랑 둘이 했어요. 부뚜막에서 언니가 소매를 걷는데 그때 처음으로 언니 손을 똑똑히 봤어요. 손등이 감은 눈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어요. 손가락 끝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잔 흉터가 다닥다닥했어요. 저도 모르게 언니 손목을 붙잡았어요. 언니, 손이 왜 이래? 설거지를 많이 해서. 언니는 얼른 손을 구정물 속에 감추더니 제 공부 얘기로 말을 돌렸어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날 밤 언니랑 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3년치 할 얘기가 산더미인데 언니는 제 말이 반도 끝나기 전에 골아 떨어졌어요. 저는 서운해서 벽을 보고 돌아 누웠습니다. 한밤중 잠결이었어요. 뭔가가 제 머리칼을 가만그만 쓸어넘기고 있었어요. 트고 갈라진 손끝이 머리칼에 자꾸 걸렸어요. 저는 꿈인 줄 알고 도로 잠들었어요. 새벽에 눈을 떠보니 옆자리 이부자리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어젖히니 언니는 벌써 살인문 밖이었어요. 바르스름한 미명 속으로 언니가 눈길을 밟으며 멀어졌어요. 뽀드득 뽀드득 소리만 남기고요. 저는 버선발로 마당까지 나갔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설생지 하루 만에 뭐가 급해서 저러나 싶었지요. 아버지는 언니 있는 데가 명절엔 더 바쁘다더라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꽁시렁 됐어요. 밤에 학교 다니는 사람이 명절엔 뭐가 바쁘다는 건지. 그날부터 제 마음에 몹쓸 생각 하나가 뿌리를 내렸어요. 언니는 서울물을 먹더니 이 집이 시들해졌구나. 나도 시들해졌구나. 그 뒤로도 언니는 3년에 한 번꼴로 왔어요. 올 때마다 손을 감췄고 올 때마다 새벽같이 떠났어요. 어느 해인가는 추석에도 안 왔어요. 송편을 빚다 말고 엄마가 자꾸 살인문 쪽을 돌아봤어요. 나중엔 언니가 온다는 기별이 와도
저는 마중을 안 나갔어요. 편지는 꼬박꼬박 왔어요. 등잔불 밑에서 아버지가 읽어주셨어요. 야간 학교에서 또 1등을 했단다.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더 이르락 물고 책을 폈어요. 두고 봐라. 나는 대학까지 간다. 언니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만다. 어린 오기가 그랬어요. 그 형편에 저는 용케 중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학비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어디선가 돈을 변통해 오셨어요. 저는 그게 다 부모님 등골인 줄만 알았지요. 고등학교 졸업반 겨울이었어요. 우체부 아저씨 자전거가 요령 소리를 울리며 마당에 들어섰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였어요. 봉투를 뜯는 아버지 손이 사시나무 떨듯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처음 나온 대학생이라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막걸리를 받아다 동네에 잔치를 벌렸어요. 그 북새통에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얄밉게도 언니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호롱불을 켜고 편지지를 폈어요. 언니, 나 대학 붙었어. 그 한 줄을 썼다 지웠다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이튿날 첫새벽에 저는 그 편지를 품고 면소재지 우체국으로 나섰어요. 편지를 붙이고 온 날부터 마음이 자꾸 대문간으로 나갔어요. 우체부 자전거 요령수리만 나면 하던 일을 놓고 뛰어나갔지요. 그렇게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갔어요. 답장은 안 왔어요. 입학할 때까지도 언니한테서는 소식 한 작 없었어요. 그 흔한 축하한다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부풀었던 마음이 바람 빠진 고무공처럼 쪼그라들었어요. 1등만 한다는 언니 눈에 동생 대학쯤은 우스웠나 보다 했지요. 정작 큰일은 등록금이었어요. 고지서에 적힌 액수가 아득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밥상에 올라온 날 저녁은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엄마는 밤새 뒤척이며 한숨을 쉬셨어요. 며칠 뒤 아버지가 읍내장에 다녀오셨어요. 품에서 신문지에 싼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셨어요. 소판 돈이다. 아껴 써라. 저는 그 길로 외양간부터 갔어요. 외양간이 텅 비어 있었어요. 세중 냄새만 아직 남아서 빈 구유를 지키고 있었어요. 등을 긁어주면 꼬리를 흔들던 우리 집 재산 1호였어요. 저는 빈 외양간 기둥을 잡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이 은혜를 갚으려면 공부밖에 없다고 이를 악물었지요. 그러면서도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어요. 부모님은 속까지 팔아서 딸 공부를 시키는데 언니는 편지 한 장이 없구나. 원망이 그날 한 뼘 더 자랐습니다. 저는 도지로 나가 하숙을 했어요. 하숙비 낼 날이 다가오면 신기하게도 하루 이틀 전에 꼭 돈이 와 다 있었어요. 등록금 철에도 어김이 없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되는 돈인지 저는 겁이 나서 묻지를 못했어요. 그저 부모님 등골이 휘는 소리려니 하고 장학금에 목을 맸습니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몇 년 만에 언니랑 방학이 겹쳐서 한 지붕 밑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슬그머니 영어 원서와 사전을 들고 언니 옆으로 갔어요. 야간학교 1등이 어디 가나 싶어서 반은 시험하는 마음이었지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고개도 안 들었어요. 제 터진 양말만 꿰매고 있었어요. 2번을 묻고 3번을 물어도 응, 나중에 하면서 바늘깨 실만 깨었어요. 저는 사전을 탁 덮고 일어났어요. 1등이라던 사람이 이것 하나를 모르나? 아니지. 알면서도 대꾸하기 싫은 게지. 동생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그날로 미움이 한 겹 더 두껍게 앉았어요. 1983년 2월 졸업식이 다가왔어요. 우리 집안에서 처음 나오는 학사모였어요. 저는 자존심을 꾹 누르고 언니한테 마지막 편지를 붙였어요. 졸업식 날짜와 학교 이름만 2줄 적었어요. 와달라는 소리는 차마 못 썼어요. 그 2줄이면 알아들을 거라 믿었지요. 졸업식 날은 칼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는 장롱 깊이 뒀던 두루마기를 꺼내 입으셨어요. 좀량 냄새가 바람에 날렸어요. 엄마는 곱게 빗은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고 오셨어요. 교문 앞은 꽃다발 파는 사람들과 사진사들로 북적였어요. 교문 옆에는 둥치 굵은 플라타너스가 마른 가지를 떨고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고도 저는 자꾸 교문 쪽으로 눈이 갔어요. 사람 물결 속에서 언니 얼굴을 찾고 또 찾았어요. 목이 다 아프도록요. 식순이 끝나고 모자를 하늘로 던질 때까지도 언니는 안 보였어요. 운동장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버지, 엄마 사이에 학사물을 쓰고 섰어요. 사진사가 웃으라는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제 옆자리 한 뼘이 그렇게 휑할 수가 없었어요. 셔터 소리가 나는 순간까지 저는 교문 쪽을 흘끔거렸어요. 끝내 언니는 안 왔어요. 저는 그날 마음에서 언니를 지웠어요. 지우개로 박박 밀듯이요. 부모님을 모시고 교문을 나서는데 플라타너스 마른 가지가 머리 위에서 서걱거렸어요. 저는 그 밑을 지나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언니가 없는 셈 치니까 오히려 숨쉬기가 편했어요. 기다릴 것도 서운할 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취직을 하고 제 앞가림에 맘 골몰했어요. 이듬해 봄에 부모님한테서 언니의 혼사 소식이 왔어요. 신랑 될 사람이 공장 다니는 남자라고 했어요. 저는 코웃음부터 나왔어요. 야간 학교까지 다니며 배웠다는 사람이 고작 공장 남자냐? 그때 제 속이 그렇게 못됐지요. 서른이 되도록 시집을 안 가서 동네에 말이 많던 언니였어요. 저는 그것도 서울물에 콧대만 높아진 다시려니 했지요. 결혼식은 읍내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하객이래야 양쪽 식구에 동네에 어른 몇 분이 다였어요. 면사포를 쓴 언니는 고왔어요. 고운데 어딘가 자꾸 미안한 사람처럼 웃었어요. 그리고 식이 끝나도록 흰 장갑 낀 손을 한 번도 벗지 않았어요. 형부는 말수가 적고 순한 얼굴이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마디가 굵고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까맣게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손을 오래오래 잡고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딸 보내는 서운함이려니 했지요. 패배 끝나고 국수를 먹는데 언니가 말없이 제 앞에 그릇을 하나 더 놓아줬어요. 저는 고맙단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했어요. 그 뒤로 세월이 물처럼 갔어요. 저도 시집을 가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언니와는 큰 집 제사상에서나 마주쳤어요. 마주쳐도 목내나 하는 사이가 됐지요. 언니 안부는 부모님 입을 거쳐서만 들었어요. 엄마가 늘 그 언니가 하고 운을 떼면 저는 번번이 말을 잘랐어요. 그러다 엄마가 먼저 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뒤로 몇 해를 혼자 사셨어요. 20년 전 가을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기별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 큰 상 같던 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한줌이 돼 계셨어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목에 링거줄이 매달려 있었어요. 마지막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더듬어 잡으셨어요. 가쁜 숨 사이로 입술을 떼셨어요. 네 언니가 네 언니한테 거기까지였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맺지 못하고 숨을 놓으셨어요. 저는 언니한테 잘해라 그 뻔한 소리려니 했어요. 서러운 와중에도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지요. 잘해줄 게 있어야 잘해주지요. 빈소를 차렸어요. 언니 내외가 왔어요. 언니는 상복을 입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전을 부치고 육개장을 펐어요.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에도 그 사람은 부엌대기처럼 일만 했어요. 둘째 날 밤이었어요. 집안 어른들이 술상머리에서 논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앞으로 남은 거라곤 논 한마디기 뿐인데 그게 진작에 큰딸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아버지가 선수 등기까지 넘겨 놓으셨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머릿속에서 뭐가 뚝 끊어졌어요. 신문지에 쌓여있던 솥한 돈이 떠올랐어요. 텅 빈 외양간이 떠올랐어요. 학사모 쓰고 섰던 제 옆에 빈자리가 떠올랐어요. 답장 한 장 없던 그 세월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쫓아 들어가 언니 상복 소매를 잡아챘어요. 문상객들이 다 보는 영정 앞까지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악을 썼어요. 언니, 언니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뭔데? 공부도 언니만 시켜줬잖아. 아버지 농까지 언니가 다 삼켰고.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영정 앞에서 곡을 해? 향냄새 자욱한 빈소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국화에 둘러싸인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언니는 뺨 맞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궜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이 몇 번을 달싹거렸어요. 무슨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삼켜졌어요. 언니는 끝내 한마디 변명이 없었어요. 큰아버지가 저를 마당으로 끌어내셨어요. 상갓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요. 저는 마당에 주저앉아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어요. 서러워서 우는 건지 분해서 우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언니는 그러고도 발인까지 부엌을 지켰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니 언니 내외가 저만치 뒤에서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아는 체를 안 했어요. 장례 치르고 며칠 뒤였어요. 누런 등기봉투 하나가 왔어요. 뜯어보니 그 논문서였어요. 제 앞으로 넘긴다는 서류에 언니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쪽지 한 장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찔리니까 주는 게지. 저는 그 봉투를 장롱 맨 밑바닥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열어 언니 번호를 지웠어요. 그 뒤로 20해가 흘렀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각자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려니 했지요. 지난 5월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형부였어요. 20해 만에 듣는 목소리가 떠듬떠듬 사정을 드러났어요. 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요. 계단만을 옛날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가까이로 이사를 가는데 늙은이 혼자서는 도무지 짐을 못 사겠다고요. 저는 못 간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래 놓고 그날 밤을 하얗게 새웠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 집안에 이제 언니 하나 남았구나 싶어서요. 이튿날 저는 목장갑 한 켤레를 가방에 챙겼어요. 짐만 싸주고 오자. 딱 마지막 도리만 하고 오자. 그렇게 다짐하면서요. 언니네 집은 가파른 골목근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언니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고 없었어요. 얼굴 안 마주쳐도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지요. 형부와 저는 대면대면 인사만 하고 말없이 짐을 쌌어요. 살림이 어찌나 건박한지 성한 그릇이 몇 개 없었습니다. 안방 장롱 위를 치울 차례였어요. 의자를 딛고 올라서서 먼지 쌓인 보퉁이들을 내리는데 안쪽 구석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손을 뻗다가 그만 놓쳤어요. 상자 모서리가 제 발등을 찍고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종이 상자였어요. 소매로 먼지를 훔치니 빗발엔 영문 글씨가 나왔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밑에 가발 쓴 여자 그림이 도장처럼 박혀 있었어요. 웬 가발 상자가 남의 집 장롱 위에 있나? 저는 별 생각 없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제 국민학교 우등상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누렇게 삭은 편지 봉투째로요. 봉투마다 아버지 글씨로 서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부모님이 제 상장을 받는 족도 언니한테 붙이셨던 거예요. 제 성적표까지 40년 넘게 거기 개켜져 있었어요. 그 밑에서 빛바랜 사진이 한 장 나왔어요. 학사모를 쓴 젊은 채가 저만치 멀리 조그맣게 찍혀 있었어요. 사진 기퉁에 굵은 나무 둥치가 걸려 있었어요. 교문 옆 그 플라타나스였어요. 뒤집어 보니 연필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 애기 학사모 1983년 2월.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언니는 그날 거기 있었어요. 제가 목이 빠지게 사람 물결을 뒤지던 그날 언니는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 밑을 지나면서 한 번도 안 돌아봤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마저 헤집었어요. 몽당 연필 한 자루가 나왔어요. 침 발라가며 썼는지 끝이 반질반질했어요. 받아쓰기 국어 공책도 나왔어요. 하늘, 바람, 어머니 같은 낱말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장마다 빼곡했어요. 어른 손으로 쓴 국민학생 글씨였어요. 그리고 맨 밑바닥에 누렇게 바랜 종이가 한 장 깔려 있었습니다. 고입 검정고시 응시 원서라고 박혀 있었어요. 1981년이었습니다. 성명란에 언니 이름 석자가 꾹꾹 눌러 적혀 있었어요. 술래. 볼펜 자국이 종이 뒤까지 베기도록요. 그런데 접수 도장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문 앞에 형부가 서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원서를 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마주 앉았어요. 처제, 이 사람이 15세 서울 가서 다닌 데는 야간 학교가 아니에요. 가발 공장이지. 거기서 15년을 일했어요. 이름도 없이 7번으로 불리면서요. 숨이 턱 막혔어요. 형부는 그 공장 기계를 고치던 사람이었대요. 언니의 15부터를 다 지켜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형부 말이
낮고 담담하게 이어졌어요. 선풍기 한 대 없는 8월 다락 작업장에서 남의 머리카락을 바늘로 한 올 한 올 심었다고요. 등판에 소금꽃이 허옇게 피도록여 손끝이 성할 날이 없었다고요. 설거지를 많이 해서 부뚜막에서 언니가 하던 그 말이 그제야 풀렸어요. 그 따닥따닥한 흉터는 바늘 자국이었어요. 명절마다 특근을 지원했어요. 특근 수당이 곱절이거든요. 그 돈이 다 시골로 갔어요. 새벽같이 떠나던 뒷모습이 그제야 풀렸어요. 명절에 뭐가 바쁘냐고 궁시렁대던 12살 제가 부끄러워서 낯이 화끈거렸어요. 형부가 문갑에서 뭘 꺼내왔어요. 고무줄로 묶인 누런 종이 뭉치였어요. 고무줄이 작아서 손을 대자마자 툭 끊어졌어요. 우편한 부본이었어요. 날짜와 액수가 줄줄이 적혀 있는데 제 등록금 고치서 나올 절마다 액수가 눈에 띄게 굵어져 있었어요. 소판 돈이 아니었어요. 언니 손끝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이 원서 말이에요. 그에 이 사람이 큰맘 먹고 썼어요. 응시료가 3,000원이었는데 그달이 처제 하숙비 마감이었다며요. 원서를 서랍에 넣으면서 다음에 보자 하더니 그 다음이 45년이 됐네요. 하숙비 낼 날이면 하루 이틀 전에 꼭 와 닿아 있던 그 돈이요. 저는 원서를 준 채 소리도 못 내고 울었어요. 그 돈도 처가에서 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15년 붙인 돈으로 장만한 돈이에요. 장인 어른이 네 돈이다 하시는 걸 한사코 마다하고 받은 거고요. 형부는 그러고도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동생 기죽는다고 서울서 공부하는 걸로 해달라고 언니가 장인어른께 신신당부를 해놨었다고요. 장인어른이 숨을 놓기 며칠 전에 형부를 따로 불러 이제는 애기한테 사실대로 말하자 하셨는데 언니가 끝까지 막았다고요. 이제와 말하면 생색이 되고 동생한테는 평생 빚이 된다고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제가 그 악다구니를 쓴 날 밤에도 언니는 집에 와서 밤새 울기만 하더래요. 애기가 저러는 게 다 저 못난 탓이라고요. 네 언니한테 아버지가 끝내 맺지 못한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언니는 그날 말을 못한 게 아니었어요. 안 한 거였습니다. 댕기머리를 팔아 서울 간 사람이 서울서 한 일이 남의 머리를 심는 일이었어요. 언니는 평생 심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가발에는 머리카락을 심고 제 인생에는 등록금을 심고 밤마다 공책에는 글자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입을 봉하고 45년을 살았어요. 애기야, 공부 열심히 해라. 언니 목까지. 그 말은 잘난 척이 아니었어요. 15살짜리가 남기고 간 유언 같은 부탁이었어요. 원서 단어를 물었을 때 딴청을 부린 것도 무시가 아니었어요. 들킬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한밤중에 제 머리카락을 쓸어당기던 그 갈라진 손은 낮이면 남의 머리카락을 심던 손이었어요. 저한테는 연필을 한 다스씩 사다 주면서 정작 저는 몽당 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글자를 익힌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서를 품에 안고 현관 문지방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골목 끝에서 지팡이 소리가 났어요. 언니가 절뚝절뚝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원서를 가슴에 꼭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문을 들어서던 언니가 우뚝 멈춰섰어요. 제 손에 들린 원서를 본 거예요. 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팡이를 놓치고는 절뚝거리며 다가와 원서를 뺏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낡은 종이 한 장을 마저 감추겠다고요. 45년을 감춘 사람이 마지막까지도요. 저는 그 손을 붙들고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20년 전엔 제가 언니 상복 소매를 잡아 뜯었는데 이번엔 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빌었어요. 언니, 나 좀 때려. 영정 앞에서 내가 한 말이 더 안 나왔어요. 소판 돈인 줄만 알았다고, 졸업식에 안 온 줄만 알았다고, 미련한 동생이 사람을 몰라봐도 한참을 몰라봤다고,
울음에 절어서 행설수설했어요. 언니가 성한 무릎을 굽혀 제 앞에 마주 앉았어요. 갈라진 손이 제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렸어요. 때리긴 네가 잘 커준 게 내 월급이었어. 저는 언니 품에 무너졌어요. 언니한테서 파스 냄새가 났어요. 등을 쓸어주는 그 손이 한밤중 제 머리카락을 쓸던 그 손이었어요. 언니 등이 그렇게 작아져 있었어요. 저를 업어 키운 그 넓던 등이요. 마당 한가운데서 늙은 자매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형부는 돌아서서 연신 눈감만 훔쳤어요. 울음이 잦아들고 저는 원서에 빈 도장자리를 짚었어요. 이 빈칸이 목에 걸려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언니, 이 원서 이번엔 내가 접수할게. 언니는 펄쩍 손사래를 쳤어요. 다 늙어서 무슨 시험이냐고요. 형부가 조용히 편을 들었어요. 이 사람 평생 소원이 저 원서 한 장이었다고요. 언니는 밤새 뒤척이더니 이튿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45년 전 원서부터 문방구에 가져가 코팅을 했어요. 더 삭기 전에요. 6월 접수날 그걸 가슴에 품고 언니랑 접수처에 갔어요. 새 원서 성명란에 언니가 이름 석자를 적었어요. 45년 전과 똑같이 꾹꾹 눌러서요. 볼펜 자국이 종이 뒤까지 베기도록요. 접수증에 빨간 직인이 쾅 찍혔어요. 그 소리에 언니 어깨가 움찔했어요. 45년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소리였어요. 젊은 직원이 72이라는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언니는 귀까지 빨개져서 접수증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요즘 검정고시는 응시료가 한 푼도 안 든다더라고요. 45년 전에 3천 원이 없어서 못 낸 원서를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아서 그 길로 문방구에 들렀어요. 제일 좋은 연필 한 다스를 샀어요. 45년 전 3천 원에 이자까지 쳐서요. 어릴 적 언니가 제 몫으로 사오던 꼭 그 연필 한 다스를요. 그날부터 66 과외 선생과 72 학생의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사흘씩 언니네 새 집으로 출근했어요. 언니는 동트기도 전에 눈이 떠진대요. 공장 다니던 몸이 50년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 벌써 상을 펴놓고 돋보기를 걸치고 있었어요. 받아쓰기로 평생을 다진 국어는 만점감이었어요. 문제는 산수였어요. 남의 돈 계산은 한 푼을 안 틀리던 사람이 분수 앞에서 쩔쩔맸어요. 틀린 문제 어찌나 속상해하는지 문제집 기퉁이가 손때로 반들반들했어요. 언니는 과외 선생이 저보다 6살이나 어리다고 웃었어요. 그 웃음에 제 속이 또 미어졌지요. 새 연필은 아까워서 못 깎겠다고 몽당 연필부터 마저 쓰더라고요. 저는 밤에 몰래 새 연필 한 자루를 깎아 필통에 넣어놨어요. 어느 저녁엔 언니가 연필을 진 채로 상머리에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고 파뿌리처럼 센 머리칼을 가만가만 쓸어 넘겨줬습니다. 55년 전 언니가 저한테 해주던 그대로요. 8월 초 시험날이 왔어요. 시험장 학교 교문 앞에 마침 플라타나스가 서 있었어요. 이번엔 잎이 우거져서 그늘이 넓었어요. 저는 언니 입에 엿을 물려주고 등을 떠밀었어요. 언니가 교문을 들어서다 말고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43년 전엔 나무 뒤에 숨어서 보던 사람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번엔 숨지 않고 한가운데 서요. 시험이 끝나도록 저는 그 플라타나스 아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미가 기청이 떨어지게 울었어요. 교문을 나서는 언니 얼굴이 발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국어는 다 아는 문제만 나왔다면서요. 8월 하순 어느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행주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언니였어요. 받았는데 한참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요. 애기야, 나 부탁된다. 저는 행주를 진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른들 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애기처럼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언니 장하다고, 우리 언니가 해냈다고. 며칠 뒤 저는 언니를 사진관으로 데려갔어요. 합격 기념 사진이나 찍자고만 해놓고요.
실은 며칠 전부터 사진관에 학사물을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뒀거든요. 사진사가 까만 학사물을 내오는 순간 언니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언니 백바로에 학사물을 씌워줬어요. 거울 속에서 이른돌 신입생이 울고 있었어요. 1983년 2월. 그 사진 이후로 43년 만에 언니랑 나란히 섰어요. 이번엔 멀리서 몰래 찍는 사진이 아니었어요. 사진기 한가운데에 언니를 세우고 제가 그 옆에 꼭 붙었어요.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셌어요.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사진이 지금 언니네 새집 안방에 걸려 있어요. 학사모 쓴 언니랑 그 옆에 바짝 붙어선 저랑요. 그 옆엔 합격증 액자가 나란히 걸렸어요. 언니 이름 석자 옆에 빨간 직인이 큼지막하게 찍혀 있어요. 공장에서 15년을 이름도 없이 7번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도장이랑 종이 한 장에 나란히 박히기까지 45년이 걸린 거예요. 45년 전 그 원서는 액자 뒤에 곱게 넣어뒀어요. 빈 도장자리가 도장 찍힌 합격증 등에 엎여서 잠든 셈이지요. 저는 그 원서를 명함만하게 줄여 복사해서 지갑에 넣고 다녀요. 제 평생 반성문이거든요. 마음이 또 못돼 먹으려고 할 때마다 꺼내서 그 빈칸을 들여다봐요. 언니는 벌써 고등학교 검정고시 문제집을 폈어요. 75전에 대여 학사모 말고 진짜 학사모를 써보는 게 꿈이래요. 그때까지 과외선생 노릇은 제 몫이에요. 이번엔 제가 심을 차례거든요. 언니가 못다 배운 글자를 언니 남은 세월에 한자 한자요. 요즘 저희 자매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통을 붙들어요. 45년 밀린 수다를 이자까지 쳐서 감등 중이에요. 언니는 여태도 저를 애기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아요. 이번 추석엔 언니랑 아버지 산소에 가요. 합격증을 품에 안고요. 언니가 붙인 돈으로 장만한 그 논에서 난 쌀로 송편도 빚어 가려고요. 산소 앞에 둘이 나란히 엎드려서 그러려고요. 아버지, 그날 못다 하신 말씀 이제 저희 둘 다 합니다 하고요. 저는 이번 일로 늦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심은 사람은 끝까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거둔 사람이 대신 말해야지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사연을 보내는 것도 그래서예요. 우리 언니가 소리 없이 심으며 산 45년을 이제라도 제 입으로 세상에 말하고 싶어서요. 언니가 이른들 되도록 애기라고 부르는 66 동생 올림.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친정엄마 라디오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읽는 내내 목이 메어서 애를 먹었어요. 지금도 가슴이 뻐근하네요. 이 사연이 남의 집 얘기 같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세대에 그런 언니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었나요?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15살에 공장으로 남의 집 살이로 떠나던 큰딸들 말이에요. 낮에는 미싱을 밟고 가발을 신고 밤에는 몽당 연필로 한글을 익히던 그 언니들이 이 나라 한 시절을 다 업어 키웠지요. 어쩌면 지금 설거지하다가 이 방송 들으시는 언니가 바로 그 큰딸이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언니, 그 세월 참 잘하셨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우리 동생님, 잘못을 빚줄 아는 것도 큰 용기예요. 미안하다는 말은 45년이 늦어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끝내 못하고 가슴에 묻는 게 부끄러운 거지요. 치맛자락 붙들고 무릎 꿇은 동생도 그 등을 쓸어준 언니도 두 분 다 참 곱게 이기셨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언니가 한 분씩 계시지요. 꼭 친언니가 아니어도 좋아요. 나를 위해 소리 없이 심어주고 간 사람이요. 그분이 누구였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그분께 전화 한 통 어떠세요? 고맙단 말은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72의 중학교 문턱을 넘은 우리 언니한테도 축하 한 줄씩 부탁드려요. 주변에 늦가기로 공부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그분들 응원도요. 배움에는 정년이 없는 법이니까요. 곧 한가위예요. 전 부치고 송편 빚을 생각에 벌써 손목이 시큰하시지요? 올 추석엔 음식 한 가지 덜 하시고 그 시간에 보고 싶은 얼굴한테 전화 한 통씩 돌리세요. 그게 제일 큰 자리상이에요. 오늘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이 이 친정엄마한테는 제일 큰 힘이 된답니다. 험한 세월 심고 가꾸느라 애쓰신 우리 언니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